아마 그 공수처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또 국민들이 아시고 계셔서 그 공수처가 갖고 있는 뭐 위험성 그걸 또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슨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공수처 찬성에 대해서 이건 좀 약간 우세하다, 그런 면에서는 공수처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여전히 우리가 각성을 하고 또 주변에만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잠깐 한 10분 정도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공수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헌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가 이제 근본 없는 그 공수처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굉장히 선한 동기에서 국민들을 현혹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법안은 굉장히 기망적이다,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면서 당초 의도하고는 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구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공수처가 노리는 것은 고위공직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하는 사법을 장악하려고 하는 기구로서의 그 의도를 아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공수처 법안에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공수처를 약간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수처가 사실은 중국조차도 그 감찰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정부기관은 사실 만들 수가 없고요. 정부조직법 같은 데서도 위임을 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외에 단행 법률로 그 행정기관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합의제 행정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아래 뭐가 있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 밑에서 행정부에서 일하는 최고의 그 관료들은 사실은 바로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장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무위원이 아니죠. 그런데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에게도 그 요구할 수가 있고, 또 헌법상 그 심의를 거쳐서 임명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바로 검찰에 대해서 이 공수처가 수사할 사건이라고 그러면 사건 이첩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는 차관급이 국무회의 위에 있는 이러한 기형적인 행정부 위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회의 견제로부터도 자유스럽습니다. 이 국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국회가 부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뭡니까? 공수처가 다루는 사건은 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국회에 출석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견제로부터 이제 자유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도 국무위원들 위에 있는, 그러면서 국가 원수로서의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건 바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밑에 직속 기구가 되는 것이죠. 이 독립이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그 검찰의 독립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인사와 예산을 주어서 소신 있게 직무상의 독립을 그 보장하도록 하는 얘기지, 지금 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견제와 균형으로부터 이탈하겠다고 하는 사실은 독립이 아니라 초월이고, 그것은 반칙인 거죠. 이것을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공수처가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현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공수처의 그 구조 문제를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당초 출발할 때는 이게 소위 뭐 스폰서 검사라고 아시죠? 소위 이제 판검사들의 그 부패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뇌물을 받거나 또 뭐 후원자를 뭐 두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수사와 기소를 다 자기가 하니까 결국 이제 뭐 자기 집안 식구 다 보호하고 뭐 이렇게 조직 보호에 논리로 해서 정확하게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처벌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참여연대에서 시작했을 때도 이것은 그 반부패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 자체가 고위공직자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폰서 검사, 스폰서란 말이 부패 아닙니까? 부패한 검사의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행위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면 그 행위 전반에 보면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예컨대 누구를 뭐 수사를 했다, 뭐 기소를 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사를 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 이번에 우리가 많이 무슨 지금 김기현 그 울산 시장 선거 관련한 그런 사건도 보고 무죄수 관련한 사건도 보는데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다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모르시는 게 고위공직자니까 일반 국민들은 상관이 없겠다 싶은데 사실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도 이것이 공범관계에 있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 공무상 기밀 누설이던데 공직자로부터 어떤 걸 소스를 받아서 보도를 했다. 바로 그러면 그 언론인조차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공수처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또 심각한 문제는 이 공수처를 통해서 군 장성까지 포함해서 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검찰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군 장성에 대한 이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보면 거기도 군 같은 경우에는 중장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일단 사단장, 일선 사단장부터는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마치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이런 것들은 처벌돼야 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국민적인 그 열망을 가지고 거기다가 부패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두루뭉실하게 모든 공직자의 모든 일반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을 다 그 옥죄는 그러한 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고위공직자 그러면 그 사실 누구를 타겟으로 한 것이냐? 여기 보면 공수처 수사 대상 전체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와 판사가 그중에 한 5,500명 정도 됩니다. 절대 다수가 사실은 이 공수처 수사 대상은 판사와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판사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의 특성상 그 진정, 민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권 남용을 했다, 또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불확정한 개념입니다. 그 모호하고 불확정한 개념에다가 얼마나 많은 진정, 청원, 민원이 들어오는 판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일일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중에 선별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공수처에서 수사 개시하는 단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수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을 했다. 그러면 내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공수처에서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사나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관이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어떤 직무의 그 공정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판사들의 어떤 사법부의 그 독립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라고 하는 자체가 남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기구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만약에 들어온다, 지금 뭐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우리 상황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과연 공수처가 들어왔을 때 이게 누구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처가 되지만 또 누구에 대해서는 범죄 은닉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가 전속으로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려고 해도 또 수사 중인 사건도 자기들이 가져와서 적당하게 얼굴 부린 다음에 이거 혐의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먼지를 털어서 처벌을 하고 처벌 안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판사나 검사들 또 고위공직자들이 아마 사표 낼 겁니다. 아마 그걸 노릴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리가 있어도 사실은 그냥 묻어두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단순한 그 범죄뿐만 아니고 만약에 정권 차원에서 무슨 기획을 했다. 그럼 더더구나 이제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범죄 수사처, 범죄 은닉처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안의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법안 자체에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는 이 문호를 닫아놓고 경찰에는 활짝 열어놨습니다.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검사가 여기에 가려고 그러면 퇴직하고 일정 기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에 있다가 다시 검사로 가려고 그러면 원직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역시 일정 기간 경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직에서 바로 공수처장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바로 경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수처에는 그 공수처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이 수사관 같은 경우에 정원이 있는데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관 정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은 정원 외로 운영을 합니다. 몇 명을 쓰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 이러한 경찰을 갖다 쓰겠다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불순하고 특히 경찰의 정보력을 가지고 공수처가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괴물과 같은 사찰 기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수사 능력에는 닫아놓고 정치 성향에는 열어놓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사처에 우리가 수사 능력 있는 걸 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사들을 수사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얘기는 한 명도 안 뽑아도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뽑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채울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민변, 참여연대 이런 출신의 사람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런 규정을 만든 것이죠. 또 하나, 이 법안에 보면 선언적으로는 공수처장과 수사처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내부적으로 이 징계 사유에 딱 들어가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정치 운동에 관여했어야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뭐 자기가 선거 운동으로 뭐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런 것이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안 지켜도 되고 마음대로 어느 정도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수사를 해도 그것을 용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미
면죄부를 이 법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공수처의 그 수사권 남용을 아주 장려하게 한 그 독소 조항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개시와 판단의 기준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혐의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그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법적으로 그게 통제가 된다 그러면 뭐 예컨대 혐의의 상당성, 합리성이 있을 때 수사에 뭐 착수해야 된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법은 처음부터 사실은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정파적인 왜 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하는 그 아주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주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냥 그냥 판사, 검사, 그다음에 아무 공직자 상대로 해서 또 장성을 상대로 해서 지금 지난번에 무슨 훈련을 강하게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군 장성에 대해서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는데 그 병사들도 그냥 그 자기 사단장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겨울에 추운데 혹한기 훈련 시켰다.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차별한 고발, 주문형 이 청구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만들어뒀습니다. 물론 내부 고발자, 정의의 내부 고발자가 이제 휘슬블로어가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이 운영 규정을 지금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내부 고발자가 들어와서 고발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유령의 존재입니다. 이 당한 사람, 수사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걸 당신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당신 이게 직무유기야. 당신 이게 직권남용. 누가 그럽니까? 그 얘기해 줄 수 없어. 왜? 그 내부 고발자기 때문에 당신한테 얘기해 줄 수 없어. 전혀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불려다니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그래서라도 사표를 내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실은 쓰일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네. 미안하게 해서 이렇게 돼서 끝날 게 아니죠. 근데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공수처는 완전히 지금 자유헌정 질서에 대한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대륙법계 규정, 어느 주요한 검찰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이런 기관을 둔 사례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국민들, 우리 헌법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라 그러면,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차기 국회에 가서 온 국민들이 알도록,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 기구가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토의돼서 그때 가서 해야 될 것이지, 만약에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 저는 사실은 아예 노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그 악마들을 동원해서 이 사법장악기구, 대통령의 친위 사찰기구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공수처, 아까 보셨다시피 이 공수처는 경찰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의 인력, 경찰의 정보력을 갖다가 쓰려고 하게 되는데 과거 우리 전체주의, 나치나 공산주의를 보면 다 이 비밀 경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 법학 교수를 했던 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친일의 돌격대장이었는데 이 사람 보면 비밀 국가 경찰의 임무는 운동권 출신으로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 경찰의 존재 자체가 여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이념, 알아서 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채워줘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처 검사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 검사들이 결국은 다 채워넣을 수도 있도록 해놓고 거긴 결국 누구를 채울 것이냐. 저는 저런 법학교수 호엔, 문제도 법학교수 그런 것도 생각났는데 바로 저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또 여기 하나 보면 맨 아래 달라고 보면 경찰이 지도부에 아주 애매하게 숨겨놓은 의지를 실행에 옮기면 합법적으로 행동한 것이 된다. 지도부의 의지를 거역하면 경찰 전체가 아니라 경찰의 한 구조원이 직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 나치의 그 보고서에 가면 이 조폭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쟤 죽여버려. 보스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쟤 그냥 혼 좀 내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혼 좀 내줘를 이 얼굴 표정과 뭐 이런 걸 탁하고 혼 좀 내줘를 다리 하나 부러뜨리는 거? 아니면 혼 좀 내줘를 땅에 파묻는 거? 이거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들키면 야,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내가 혼 좀 내줘 라고 한 것은 그냥 걔 좀 정신 차리게 좀 따끔하게 타일로 줘 그랬지. 아이고 밑에 놈들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치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나치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비밀 경찰은 그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렇게 철석까지 알아듣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공수처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 당이 어떻게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정부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모든 곳에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핵심적인 역할은 누가 합니까? 바로 비밀 경찰이 하는 것이죠. 공안이 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공수처는 어떤 것이냐? 과거의 경험, 과거 전 나치와 소비에트 그런 경험, 지금의 북한의 경험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신문을 펴들면 나타나는 지금 집권 여당의 행태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수처가 과연 순수하게 검찰의 개혁을 위한 도구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